예, 반갑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크리스찬 선생님들의 모임인 종교사운동 대표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마지막 찬양이 보리라 찬양을 하셨는데요. 그 찬양이 원래는 기독교사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처음에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모일 때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이 뭐였냐 하니까 그 당시 전주에서 고등부 회장을 했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고3 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 글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나왔는데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싫어요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다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같이 모임을 시작했고 처음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90년도에 들어서 98년도에 선교 한국 같은 기독교사 대회라는 걸 저희들이 하면서 고영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안했어요. 하니까 이제 고영원 선교사님이 나는 교육을 모른다. 자료를 달라.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그 고3 학생이 죽어서 남긴 글을 저희들이 책을 줬습니다. 주니까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노래가 방금 불렀던 우리 보리라 그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라든가 구원해서 직접적인 기독교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그걸 지었긴 했는데 지금도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과 크리스찬 선생님들 함께 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고 교회에서도 애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우리 꿈을 담은 노래인데요. 오늘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이제 84학번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대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주인이신데 캠퍼스에 오거나 사회에 오면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 고신축 출신이기 때문에 SFC라고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SFC든 IBF든 CCC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한 켠의 짐은 뭐냐면은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그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졸업할 시점이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들이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저를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대의 모순의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기도는 했지만 시대의 모순의 핵심이 어딘지 또 어떻게 살면은 그걸 답을 하는 것인지를 찾을 수 없더라고요. 당시 제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그림들은 당시 이제 운동권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가 없었죠. 그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노동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뭐냐니까 아니 복음을 모르고 그 막스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저 친구들도 자기 인생을 들여서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는 그 막스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시대의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답 이제 구체적인 길을 못 찾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교직에 나왔습니다. 교직은 제가 특별히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가 청운중학교라고 그 서울의 경복궁 옆에 가면은 경복궁 청와대 옆에 그 남자중학교가 있죠. 거기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남자중학교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남자 중학교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아니면 뭡니까? 그는 애니멀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요즘은 옛날에는 여학생은 인간이었는데 요즘은 여학생도 인간이 아닌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참 그런 상황이 특별히 제가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사고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많이 자제를 하고 애들이 그 중학교만 잘 넘기면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시절의 아이들을 제가 접하니까 제가 젊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뚫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아이들하고 일기쓰기를 했습니다. 일기쓰기가 그 초등학교 애들은 그 개인 일기를 많이 쓰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모둠 일기라고 해서 6명씩 한 모둠을 만들면은 이제 일기도 한 권을 줘서 걔들이 돌려가면서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침에 걷어서 그 애들이 쓴 일기에 대해서 그 리플을 달아서 돌려주는 털로 일기장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남자애들 일기장을 써오라 그러면 한 3줄 정도 써옵니다. 뭐나 짐작할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고 학교 갔다 왔다, 게임하다가 잤다. 그걸 일기라고 써옵니다. 써오면은 제가 그 아이 일기에 대해서 답을 한 10줄을 적어줬어요. 참 적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성의껏 그 한 충실하게 10줄을 적어주면 다음 친구는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4줄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5줄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길게 쓰고, 그다음에 저와 신뢰관계 쌓이니까 마음을 담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아이들이 일기를 무성하게 쓸 때는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얘들이 왜 성의가 없냐. 근데 애들이 성의껏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답을 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결심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일기에 대해서 제가 뻔한 답을 적지는 말자. 대신에 정직한 답을 적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차이는 뭐겠습니까? 뻔한 답이라는 것은 얘가 어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기는 답변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애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빠 인생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그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는지 넘기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렇지만 정직한 답변이라는 것은 걔가 10년 후에 읽어보더라도 20년 후에 읽어보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내가 어렸지만 뭔가 인생의 어떤 그 진리를 담은 그 이야기를 쉽게 표현해 줬고 나는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답을 제가 적고 싶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일기를 적었는데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대학 입시가 걱정이다 라고 적었어요. 중학교 애들도 대학 입시를 걱정합니다. 공부는 안 하지만 입시는 걱정을 합니다. 애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뭐라 적어야 되겠습니까? 뻔한 답은 그겁니다. 얘야 4년만 참아라. 4년 동안 다 눈 감고 공부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만 가면 다 풀린다. 이 뻔한 답이죠. 그렇지만 정직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4년 동안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또 대학 가면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지요. 대학 가면 대학생이 해야 될 고민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한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뭐라 하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얘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은 아이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라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풀어주면서 고민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그 말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기도 제가 기억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내용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집에서는 공부만 강요하는 평범한 엄마에 불과하다.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 싫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걔는 세문안교회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세문안교회 교사 강습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강의하러 갔었는데 가니까 그 친구가 34살 청년회 활동하고 있고 그 어머니는 군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제가 드리고 왔었는데 그 아이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네 말이 맞다라고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엄마를 비판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얘야 뭔 소리 하는 거냐 해서 훈계를 하면 걔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기가 나올 때 제가 어떤 날들은 한 장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그 일기장을 쌓아놓고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고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직한 답을 적어주고 싶은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하고 재미있게 한 2년 생활을 보냈는데 한 2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일기장이 계속 쌓여요. 쌓여서 제가 일기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92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혼자서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친 겁니다. 치면서 일기장을 다 치면서 그 고민별로 분류해가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애들의 고민의 50% 이상은 공부와 관련된 겁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50% 정도는 공부와 관련된 고민이고 한 30%는 주로 관계와 관련된 고민들입니다.
친구 관계, 이성 친구, 선생님 관계가 30% 나오고 20%는 주로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기타 고민이 나옵니다. 이거는 큰 틀의 변화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애들이 이걸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기도 있죠. 하나님, 저를 시대의 모순의 핵심으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전까지 시대의 모순의 핵심은 늘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통일 문제인지, 그게 무슨 선교인지, 그게 무슨 경제를 살리는 건지, 하여튼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를 정리하면서 느낀 생각들은, 그렇지 않구나.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곧 우리 시대의 모순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의 고민이라고 해서 유치한 게 아닙니다. 애들도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합니다. 지금 2012년도 우리 시대의 제일 큰 화두는 뭡니까? 제일 큰 모순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룰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애들은 양극화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청운중학교는 강북에서 부촌이지만 그래도 평창동이나 구기동에 고급 빌라에 사는 애가 있고 효자동 반지하에 사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안 느끼겠습니까? 그거 다 느낍니다. 몸으로 압니다. 우리 시대가 학벌의 문제가 크고 대학 세라의 문제가 크다면 애들은 그 나이부터 다 압니다. 애들도 내가 이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몸으로 느낄 뿐 아니라 사춘기 남자애가 느끼는 고유한 고민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호기심, 여자친구 관심 있는 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호기심이 또 있지요. 그런 걸 함께 따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 생각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시대의 모순을 풀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이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에 응답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시대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무릎 꿇고 저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내가 교사로서 또 아니면 크리스찬 교사들을 같이, 크리스찬 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정된 직업인으로서만 생활하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 사역자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깨워서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 문제를 푸는 거구나 생각들 하고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92년 그 전만 하더라도 교육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시대의 모순의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점 교육이 시대의 모순의 핵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모임이 있죠. 성경적 토지 정의를 연구하는 모임, 대천덕 신부님이 만들었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한번 놀러 가서 간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좋은 교사하고 성토모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자. 그 정당 이름은 토지교육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토지 문제, 집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 풀어주겠다. 그걸 딱 걸고 내었으면 안철수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지 않겠냐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구체적인 국민의 삶으로 돌아오고 성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가정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지면 교회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뺄 수 없는 문제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의 핵심인데, 참 문제는 이제 저도 교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풀지를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모순은 심화되고 참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모든 문제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한 20-30분 정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그 모순의 핵심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한 1-20분 정도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함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교환을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일기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친구인데, 얘를 보시면 특별히 공부 잘하는 친구 아니고 그냥 보통 중상 정도 하는 친구입니다. 하는 친구인데 얘의 하루 일상을 담담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자극적인 글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글 보아도 실제 한국 교육의 단면을 잘 표현한 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제가 담담하게 적어놨어요. 학교 가서는 뭐 하고, 쉬는 시간에는 뭐 하고, 학교 마치고 학원에서는 뭐 하고, 걔의 느낌과 감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보통의 중학교나 이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인용해 놨습니다. 그 표는 OECD에서 나온 표인데요. OECD 국가들의
만 15세니까 중3 정도 되겠죠. 중3 아이들의 주당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국 아이들이 50시간으로 1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조그마한 나라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 동네 애들이 28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사 평가를 해보게 되면 한국이 거의 1, 2등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 애들이 잘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한국 애들은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위권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끌어올려가지고 1등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중에서 핀란드를 많이 비교하는데 핀란드가 한국이랑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데 핀란드 애들은 중간층이 두텁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들은 성적은 비슷한데 한국 애들은 학업 흥미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재미있어 하냐는 보게 되면 한국 애들이 꼴찌에서 그 3분 1순에서 맴돌고 있고 핀란드 애들이나 북유럽 아이들이 1등을 1, 2등 학업 흥미도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 애들 특징은 뭐냐니까 공부를 할수록 재미가 없고 할수록 하기 싫고 할수록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물론 성적은 잘 나옵니다. 잘 나는 애들. 왜? 입시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나오지만 끌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볼 때는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 가면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이고 흔히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동네를 보게 되면 이 북유럽 쪽 아이들이 보게 되면 대체로 하위권이 없고 모든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다 올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북유럽을 2번 방문했었는데 핀란드 2번하고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제가 쭉 방문하면서 많이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의 비결은 뭐냐? 왜 우리보다 공부는 절반 시간은 절반 이하로 하는데 효율은 높으면서 흥미도가 높으면서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에 이분들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학자들이 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학자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놀라운 것들은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다 루트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루트파.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종교만 개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루트가 문학도 개혁했고 삶을 개혁했는데 루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만인제사장이다 할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트가 독일어로 번역했죠. 번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알아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당시의 교육을 보니까 평민들은 교육을 못 받고 귀족만 받고 또 평민 중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원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평민들은 교육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루터가 당시에 독일의 시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독일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터가 생각했던 학교의 개념은 공교육 플러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은 국가와 시의회가 돈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배우는 내용 커리큘럼은 기독교 교육인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당시도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하겠죠. 당시는 국가니까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나라가 돈을 대가지고 모든 사람이 교육받지만 교육 내용은 독일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당시 중세에서 배우던 7개의 국과목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배운 학교를 설립했던 것이 루터의 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최초로 공립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교육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루트파가 국교인 나라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루터의 성향이 깔려 있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않고 종교라는 과목이 남아 있는데 그 루트파의 교리를 85% 가르치고 15%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타 종교를 가르치는 그 틀로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인간 간 교육 관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대해서. 그래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한국은 물론 다종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의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이런 루트가 생각했던 교육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조사해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쪽 나라들하고 한국이랑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한국 교육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냐면은
보통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가보게 되면 교육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학년에서 배워야 될 교육 과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가 배우도록 도와주고 다 도달하면 끝입니다. 도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초중학교까지는 특별한 경쟁을 하지 않고 다 도달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고등학교는 좀 달라지는데 초중학교는 다 도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아이들이 하위권이 없죠. 중간 그룹 형성한 이유들이 내용은 쉽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니까 교육과정이 있지만 도달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등수가 중요합니다. 네가 몇 등이냐, 1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가 아무리 98점 받아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 몇 등이냐 엄마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애가 100점을 받아온 경우도 있겠죠. 엄마가 뭐라 합니까? 100점 받은 애가 몇 명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혼자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어떤 교육 과정이 있으면 열심히 이어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어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재미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수련회를 하시는데 수련회를 편하게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좀 이따가 끝나고 이상한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자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내일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오늘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 이 강의안을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외우신다 하더라도 그냥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에 100점이 안 나오도록 어려운 문제를나 저 구석에 있는 안 중요한 문제를 몇 개 끼워 넣는 겁니다. 왜? 100점이 나와버리면 등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전교 1등하고 있는데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과서나 공책이 있으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심히 외운 애가 그냥 잘하는 애입니다. 그 친구들은 92점이나 96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은 이 내용을 10번, 20번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실수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 있죠. 표를 딱 내면서 폴란드는 몇 등인가 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추죠. 그런데 전교 1등은 맞춥니다. 이 표를 다 외웠다는 의미죠. 전교 1등은. 그렇게 안 하면 1등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걔가 느껴야 하는 그 피로감과 그 실험과 그 짜증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그 속에 엄청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참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죽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특히 이제 성적으로 자살한 아이들 보게 되면 대체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죽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 불안의 문제는 잘하는 애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1등 하다가 떨어졌을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못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뭐냐니까 좌절감과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등수의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걔로 하여금 너는 28등이야. 너는 35등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하는 놈이야. 그걸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걔가 공부 외에 다른 은사나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늦게 튈 수 있는 애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걔를 어렸을 때부터 넌 안 되는 애야. 넌 이거 안 돼. 그 심어주기 때문에 그 속에 너무 많은 좌절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육이 많은 성취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육이 경쟁이 많기 때문에 다 성취가 있죠. 한국 사회랑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 자체도 따지면 이제 교육은 사회의 반영이죠. 한국 사회 자체도 뭡니까?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니네 열심히 안 하면 비정규직 되는 거야. 네, 열심히 안 하면 집 못 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쟁 부흥을 하듯이 교육도 이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죽어. 다음에 나 대학 못 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은 6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난 공부 못하면 죽는다.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불안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 탈락하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그 못하는 아이들이 그 형성된 아이들이 좌절하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폭력이나 또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왜 다른 게 없으니까
나가서 다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특별히 저는 이제 전에 폭력 문제가 생각하는데, 폭력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경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존감을 얻고 잘하든 못하든 어떤 걸 얻는다고 생각할 경우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조기 유학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조기 유학 가는 친구들이 주로 언제 가냐 하면요, 중3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조기 유학을 많이 갑니다. 왜 그때 갑니까? 딱 해보니까, 중학교 공부해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유학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보내면 한 70%가 실패하고 한 30%가 성공합니다. 대체로 확률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패를 더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왜 성공하냐면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 가서 잘 정한 애들 통화해 보게 되면, 야 좋냐 하니까 좋대요. 뭐가 좋냐 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아서 좋아요. 뭐가 왜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얘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는 이상하게 미국 학교들이 잘하는 걸 칭찬해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피아노 잘 친다고 칭찬하고, 밖에 가서 공을 차고 있으니까 공 잘 찬다고 칭찬하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걔가 만약에 고3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고 피아노 친다면서 때리겠죠. 요즘은 농구하거나 축구하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엎드려버쳐 시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땀 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미 그 속에 뭔가 차 있는 겁니다. 비어야 들어가는데 애들이 물론 게임이나 이런 걸 차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불안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들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고쳐지고 반복이 되냐라고 볼 때에, 한국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개혁을 사실 많이 했고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올 때마다 왜곡되고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제일 최근에 들어온 것은 뭡니까? 입학 사정관제. 그것도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잠재력은 있단 말이죠. 걔를 뽑아주는 것이 사정관제인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도 하면서 스펙도 쌓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꾸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식이라는 건 단지 의식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 문화와 연결된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붙들고 아무나 붙들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선생님,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가르친 다음에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본 다음에는 등수를 냅니다. 등수를 내가지고는 1등은 S대학을 보냅니다. 2등과 3등은 Y대학과 K대학을 보냅니다. 쭉 대학을 보내다가 한 맨 밑에 30명이 남았는데 얘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리 가. 걔들은 제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교육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제일 공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그게 교육이냐? 그렇게 해서 사람이 키워졌냐? 그게 제일 공정하냐? 공정하긴 하죠. 왜냐하면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험이 그 아이의 모든 면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잘 외우고 그 면만 평가한 것이지 다른 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지 않은 면도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루트파 교회가 지배했던 그 북유럽 쪽에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학부모도 해봤고 선생님도 해봤고 애들도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교육이 뭡니까 하니까, 교육은 일정한 내용을 가르쳐 봅니다. 가르쳐 보면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은사와 지능을 찾아줘가지고 걔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답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해요. 제도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에 인문계와 실기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누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에 대한 재능인 아이들은 인문계를 보내지만, 김나지움 보내지만, 아닌 아이들은 왕립 제빵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더라도 불만이 없는 것은 그 사회 자체가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그 일반 직업학교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과 차이는 좀 있지만 큰 격차가 없고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의 사회 보장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인간관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은사나 차별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은사에 나온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은사를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먹고 살도록 해주는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이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른 은사나 재능은 필요 없고 공부와 성적만 중요하고 그걸 등수로 세워서 자르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받기 어려운 것이 한국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은 천년의 과거 시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이 전부 다 왜 사서삼경을 읽냐, 인격 도야도 있지만 그걸 시험 봐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등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붙으면 만사보장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고시제도고 입시제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제가 2007년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김정일이 졸업했던 그 평양 제1중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일단 북한이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일단은 평양도 제1중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특목고 같은 것이 다 있더라고요. 함흥 제1중학교 있고, 평양 제1중학교 교무실에 가보니까 교무실이 있고 복도 벽면에 뭐가 있냐면 1등부터 꼴찌까지 사진과 성적과 등수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그거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 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느낌이 참 한국적이다. 통일되면은 차이도 있겠지만 참 공통점이 많겠다. 제가 물은 것이, 금리애들도 그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 본 날 되면은 엄마들이 가서 교문 앞에서 엿도 붙이고 절을 하냐 하니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열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북한이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제도는 없애버리고 김일성이가 그 우리로 치면 추도 예배 비슷하게 이제 음식 차려놓고 추도하는 식을 하더라고요. 제사를 없앤 나라가 입시를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희망은 이것이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드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사회제도가 그러니까 존속하지만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아니면 그리스도인 가정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발굴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철학은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는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만 받아가지고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과 차이가 없지만, 우리 학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가게 해주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지만 자기 안 되는 아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는 차별이 없어야죠. 최소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얘대로 자기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의식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 교육의 위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정의 문제. 결국은 애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고, 특히 폭력 문제는 굉장히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인성들이 많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무한 노출, 특히 최근에는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애가 울면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장적으로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시상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부모님들이나 교회가 이미 학교 공부라든가 성적 순위라든가 이 입시 제도에 굴복되어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들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랑 싸울 때는 근본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 이야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학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학교는 이렇게 실패합니다. 어떤 학교냐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돈을 줘가지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죠? 그게 망하는 거죠. 뭐냐면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키지 않고 교회 학교에 보내시키겠다,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맡겨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아닐 뿐더러 그 아이를 망치는 길들이죠. 뭐냐니까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교육의 기능을 주셨고 부모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부모를 교육시켜가지고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선권을 두고 하도록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결국 우리 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불안감의 문제. 왜 실패하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난다. 그 불안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 혹 그 아이가 지금 상황에서 요 서열의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길게 볼 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정에서도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부모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집은 10시는 가정예배를 드린다 하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그런 기초가 되어야만이 그 아이가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집에 아이가 4명입니다. 4명인데요. 그래서 큰아이가 올해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고2, 고1, 중1 이렇게 4명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목사님 자제인데 애가 저러냐, 왜 장로님 자제인데 왜 애를 특히 못 키우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누구나 어려운 문제구나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가 그냥 사춘기일 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 친구들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제가 이제 가정 예배는 저희 집 매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딱 그 초등학교 그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드리냐, 우리 집도 매일 드리냐, 아빠는 설교를 왜 길게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였구나, 껍데기는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어떻게 그 본질을 심어줄 수 있느냐 할 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법들, 하나님이 아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않냐면 이 껍데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것은 우리 집 오늘부터 아빠가 설교하지 않겠다, 대신에 기도 제목을 나누겠다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시점부터 아이들과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이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냅니다. 얘야, 아빠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의 제목은 전세금이 지금 얼마가 있고, 또 아빠의 생각에는 교회 옆으로 이사 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볼까, 학교 옆으로 이사 가서 애들 전도를 많이 해볼까 고민이 있다. 엄마는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이 깨끗한 집으로 가서 손님 접대할 때 좀 좋은 집이면 좋겠다. 첫째 딸은 자기는 욕조가 깨끗한 집에 가서 매일 샤워를 하면 좋겠다. 막내는 방이 4개인 집으로 이사 가서 자기 방을 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가정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에, 어디에, 방 몇 개에 쭉 제목을 하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딱 그런 집이 나와요. 그 애들 느낌이 뭐냐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을 갖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요소를 담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은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서 실패합니까? 가정은 사적인 삶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삶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정의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모든 일상을 놓고 죽게 나아가는 법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야만이 서서히 그 아이들이 부모에서 반발하지 않고 그 믿음을 체화합니다. 그래 애들이 자기 제목을 내라 그러면 내일이 짝 바꾸는 날인데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내일이 시험이면 시험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애들이 자라가면서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한번 또 크게 한번 확 바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들은 이 교회가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들이고, 그 가정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가정이 삶을 나누는 거죠. 일정한 시간 꼭 정해서 30분 이상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도록, 그거에 방해되면 학원도 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해되면 다른 것도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그 신앙교육을 담지하는 곳으로 해 나갈 때에 교회의 역할은 또 주어지는 것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 부모 교육, 가정 교육 이걸 초점 맞추는 가운데서 가정은 열심히 하는데 학교가 뒷받침 안 해줍니다. 학교는 계속 세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개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 잠시 말했듯이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 마치 학원 보내듯이 이렇게 그냥 부모는 안 하는데 맡기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학교가 한국에서 지금 한 200여 개 되는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성공하는 대안학교와 실패하는 대안학교의 차이는 뭐냐니까, 성공하는 대안학교들은 부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대안학교들은 부모와 함께 가면서 부모가 변화돼가지고 가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하는 대안학교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는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끝으로 좀 입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는 문제고, 혹시 교회가 규모가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에 충실하는 가운데서 교회 교육과 함께 나가는 틀이 중요한 것이고, 혹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저는 교회가 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것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도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좀 훈련해보는, 그러면 거기는 교인 자녀들도 오지만 동시에 지역에 강한 아이들도 품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틀로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교회가 공교육을 놓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교인 중에서 일부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수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안학교가 발달하더라도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대안입니다. 대안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가지고 자격을 줄 수도 있지만 국민의 95% 이상은 공짜로 하는 공교육을 다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지역의 학교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학교를 품어야 되는 것들이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입양을 하고 그 지역의 학교랑 연대를 맺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장학금도 주고 교회에서 자원을 길러가지고 상담교사로서 파송도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남서울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남구에 있는데 그 옆에 서울 강남공고라고 지금 로봇고등학교 바뀌었는데 아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그 전폭 훈련 받으신 분들이 전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교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상담실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한 40-50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반을 맡아가지고 맨투맨으로 그 상담해주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분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강남공고 아이들을 한 명씩 품고 상담해주면서 품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모델도 좋고, 또 아니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쪽 고등학교 많이 다니고 있으면 고등부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면 점심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전사님이 이제 잡상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알아가지고 그 선생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고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음악실로 모이면은 전사님이 같이 한 20분 정도만 애들을 잠시 만나주면서 초코파이 하나 주고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찬양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있는 곳이 자기 현장이고 교회가 도와주는 틀로 가면서 해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나중에 교회가 친구 초청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의 실패하는 이유들은 친구는 데려올 수가 있는데 결실에 실패합니다. 한 번 나오고 다음에 안 나오는데, 꾸준히 그 전사님 1년 동안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처음 오더라도 보니까 아는 전사님이 있는 겁니다. 아는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부르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실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교회 행편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가
지역의 학교를 품고 학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학부모들이 그 학교의 자원봉사라든가 또 아니면은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그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바꾸고 나갈 수 있는 틀을 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훨씬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곤고함들은 훨씬 더 커져 있는 겁니다. 훨씬 커져 있고, 특별히 이제 지금 학교 폭력이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곤고함들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말할 데가 없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에게 뭘 심어줄 것인가 할 때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얘들아, 너 학교 생활 힘들지? 힘들면 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선생님, 예수님이 수능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야자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느낌은 뭐냐니까, 선생님은 예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문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의 생각들은 뭐냐니까, 애들이 자기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되는데 그 상담하지 않고 누구랑 상담합니까? 친구랑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랑 상담하다가 안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친구는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끌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아이들의 믿음을 끌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잡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어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입시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나이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대학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때만 힘든 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인생의 시기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붙들고 나오게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기의 아이들의 문제는 그 시기가 주께서 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뭘 자꾸 심어줘야 되냐 하면은, 얘들아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흑인의 예수님은 흑인이라 그런다. 예수님 피부색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못 박혔으니까 아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채울하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3의 예수님은 고3일지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영교시 학교가 등교해가지고 엎어 자다가 성적 나오면 이거 가지고 어디 대학 갈까 구사리 먹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친구랑 싸우거나 또 얻어맞아가지고 그 분노가 그 속에 있는 치밀어 오는 분노와, 예수님도 그럴지도 모른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폭력의 피해자일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성적이 낮은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 삶 속에 다가가주면서 걔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을 제가 지도해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열등감, 그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그 두 가지 모순된 명제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재능은 왜 다르게 주시냐는 겁니다. 재능이 다르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재능의 종류도 다르지만 양도 다른 것이고 또 깨닫는 시기도 다른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재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재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공정 게임인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다른 것이고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것이고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기회가 다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재능을 충분히 안 주시고 나에게는 환경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에게는 좌절을 주시고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뚫어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 많이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성경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인가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었다. 제자들이 물으면서 저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은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물은 겁니다.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인용하면서 얘들아,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지 않냐.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고, 조건이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철들어서 쭉 올라간 애가 있고 방황하다가 늦게 철든 애가 있고 다 다르지 않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뜻이 다른 거다. 그는 어떤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너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너의 한계를 가지고 그대로 죽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저는 공 못하는 애입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집안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길을 열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학교에서 계속 심어주는 가치관은 뭔지 압니까? 나 안 돼. 나 28등이잖아. 그 성적 가지고 어디 갈래? 계속 그걸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잘 돼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자숙주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잘 나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좌절감을 씹어주는 거 있는 것이 학교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교회의 메시지는 반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지의 싸움인데, 네가 공부를 잘하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다.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잘 섬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여건 마련해 주시고 서포팅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은사 주시고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방황한 것도 뜻이 있는 거다. 실패한 것도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 나갈 때에, 그 아이가 진로를 이뤄 나갈 때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걔가 좋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진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못하는 거, 그 아이가 힘들어했던 거, 걔가 아파했던 것도 그 아이의 진로일 수 있고 그 아이의 하나님 인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상담 전공하신 분들 보시게 되면 어릴 때부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막 상담해 주다가 상담가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왕따 경험이 있거나 본인이 내성적이거나 본인이 자기 문제를 힘들어하다가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남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정말 상담가는 그 사람이죠. 아니, 왕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왕따를 상담해 줍니까? 가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상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우리 입시 상황에서는 다 이 서열표를 따라서 스카이 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이대로의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결국의 문제는 뭐냐니까,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고 자기 중심을 잡아가서 스스로 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그 믿음을 잡는 문제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들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세우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와 가치관의 문제,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지도하시는 분들이 좌절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 2시간 가지고 뭐 하냐, 3시간 가지고 뭐 하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2시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이다. 결국 메시지의 싸움인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학교가 주고 세상이 주는 반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이 틈새 가운데서라도 토요일 오후든 주일 오후든 어쨌든 아이들을 이제 최대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 메시지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분까지 마쳐달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잠시 나왔지만 제가 책을 한두 개 제가 쓴 책인데 소개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8월달에 선생님은 너를 응원해라는 책을 홍서에서 냈는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애들 사회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도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직접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등부 정도의 수준 높이에서 맞춰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 고등부 애들을 해보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교재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해보니까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결국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부, 하나는 관계, 하나는 정체성, 세 가지 문제 핵심인데 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좀 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 게 혼자 쓴 건 아니고 그 장신대에 있는 박상진 목사님이랑 직장사역연구소의 방승기 목사님하고 세 분이 같이 했는데, 이거는 주로 부모님들 위한 교재로서 보통의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이 쉽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의 기본 가치관을 좀 정립할 수 있는 책들로서 쓴 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교사 운동도 하고 있지만 입사기라고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에는 교회로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중고등부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험 기간에서 주일 성수를 하자는 캠페인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사이트에 도움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은 수능 기도회 이렇게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수능이라고 하면은 수능 기도회를 열심히 모이는 건 좋은데 그 기도회 자체가 너무 기복적이 되지 않도록, 수능 기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체 한국 교회의 아픔들과 이 시대 아이들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로 찍더라도 맞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기도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끔 인도해 달라는 그 건강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제목들로서 저희들이 좀 사역하고 있고,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대안적 입시 설명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고등학생 부모가 되면은 입시 설명회를 많이 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입시 설명회들이 주로 학원에서 개최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불안감을 과도하게 심어줘가지고 이 학원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정보를 주지만 그렇지만 아이의 은사와 재능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신앙적인 가치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입시 설명회를 좀 준비하고 이런 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입사기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짧은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과 함께 이 땅의 교육과 아이들의 아픔과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이 땅의 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믿음의 부모를 세우셨고 그걸 통해서 가정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해석 교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부터 우리 중고등부나 또 우리 가정에 처한 상황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근처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신 가치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시대를 살림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